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는 저희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예시적인 건데 이제 상속을 하지 않고 멀지 않은 미래에 매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너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그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되게 컴포터블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일반 주주와 이해관계가 다른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 아니 지배주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서 좀 그래도 위협을 느끼고 견제가 가능한 회사. 너무 지분율이 높으면 아무리 회사가 좋고 싸도 저는 그건 투자할 수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윤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가치하는 가치투자 코너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연초에 좀 예.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던 그 SM의 독립 감사를 이제 선임하는 그런 활동으로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전례도 적었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 2021년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창업하시기 전에 이력도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대부분은 뭐 개인 투자를 하셨거나 혹은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많으신데 특이하게 이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출신이세요. 예. 간단하게 예. 뭐 어떤 경로로 이제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시게 되시고 예. 현재 어떤 투자관을 갖게 되셨는지 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교 때 원래는 그 스누밸류라고 하는 가치 투자 동아리 출신입니다. 네, 제가 나온 동아리랑은 다른 다른 동아리가 다른 있는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원래는 펀드 매니저를 꿈꿨었어요. 그때 한창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거 나오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이런 게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펀드의 전성기 맞습니다. 제가 시절이었었죠. 2005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을 네. 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졸업하기 전에 다들 인턴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들어본 데들 저도 그냥 다 지원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우연찮게도 골드만삭스라는 데서 이제 투자은행 부서, M&A 부서에 이제 저희가 인턴을 합격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몰랐는데 이게 풀타임으로 전환도 되는 그런 인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더니 풀타임이 돼서 제가 생각하던 방향이랑 다르게 커리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M&A 자문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 M&A 자문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KKR이 미국에 있는 그 경영권 굉장히 오래된 그 그렇죠. 바이아웃. 거의 뭐 바이아웃 펀드에서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예. 저도 대학 때 KKR 관련된 책들 읽으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시구나. 거의 뭐 상징성이 굉장히 높은 뭐 그런 곳이죠.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이름만 그냥 들어본 회사였는데 그 1976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비맥주라는 회사를 한국에 인수하면서 서울 오피스를 2012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직원을 처음으로 채용을 할 때 하여튼 우연찮게 제가 골드만에서도 KKR로 가면서 두 번째 직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8년 정도 거기 KKR에 있게 됐고 이제 경영권 인수하는 일을 많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맥주, 뭐 티몬, LS 오토모티브, KCF 테크놀로지스, 뭐 현대 글로벌 서비스. KCFT는 지금 이제 SKC의 맞습니다. 자회사 넥실릭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네, 텐데 네. SK 넥실리스라고. 그래서 SKC 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그 KKR에 갔을 때는 좀 그래도 사모펀드의 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살 수가 있었는데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이 성숙해가지고 이제 국내 PE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경쟁이 치열해져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커리어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옛날부터 원래 펀드 매니저를 꿈꿨으니까 상장 주식을 항상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PE에서는 그걸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상장 주식은 계속 더더더 저평가되는 걸 제가 봤고 네. 근데 PF 쪽은 경쟁이 치열해서 밸류 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러면 내가 상장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M&A라든지 이런 경영권 인수하면서 배운 스킬셋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 디스카운트를 좀 없애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리스크 대비 리턴이 되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작년에 나와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치 투자의 관을 이제 계속 갖고 계셨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대학 때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뭐 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굉장히 비즈니스나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가게 된 PF에서 이제 그 회사 전체를 이렇게 맞습니다. 전체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결국은 이제 디스카운트가 심한
유통시장에서 이제 발휘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로를 잡아오신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역시나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이제 KKR이라는 예. 정말 오래된 그런 바이오 펀드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뭐 선배를 통해서 회사에서 배우셨을 텐데 예.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회사 전체를 매수할 때의 방식이 소유권의 일부를 매수하는 이 유통시장, 예. 상장 주식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뭐가 갖고 좀 다른지 예. 그 부분이 먼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생각을 많이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고 이제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주가라든지 이게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KKR에서는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 경영권 인수하게 되면은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인사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자본 구조랑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최적화되게끔 짭니다. 보통 그 이제 회사 가치가 뭐 1조라고 하면 한 반 정도는 차입으로 조달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에쿼티의 수익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그 회사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어쨌든 에쿼티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줄을 세워 가지고 해요. 그게 이제 뭐 배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차입을 갚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소유주의 관점에서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들한테 이제 그 경영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경영진들이 경영 목표를 달성을 하면 보상하고 달성을 못하면 또 이제 뭐 페널티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단순히 주식 투자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실제로 기업 가치를 이제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를 뭐 추상적인 개념을 좀 구차를 해보면 예. 결국에 이제 매출을 올리고 맞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예. 이익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전에 그 기업을 운영하던 분들이 예. 똑같이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예. 이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간다고 해서 PF에서 선임한다고 해서 예. 갑자기 매출이 늘고 비용이 줄고 이익이 느는 그런 마법이 매번 벌어집니까? 뭐 매번은 비밀인데요. 아닌데요. 네. 매번은 아닌데요. 이게 굉장히 그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그 좀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KCF 테크놀로지스, 그러니까 지금 SK 넥실리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회사는 원래는 별도 회사가 아니었고 LS 엠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에 6개 사업부가 있거든요. 네. 그 사업부 중에 하나였어요. 공장 하나 있었거든요. 정읍에 동박을 만드는 예, 동박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근데 이제 그 엠트론이라는 회사는 제일 메인 비즈니스가 트랙터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경영진도 트랙터 출신들이 많고 이제 다들 이제 그거를 위주로 투자를 분배하다 보니까 이 동박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투자가 좀 덜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의사 결정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독립 사업일 때에 비해서 좀 느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분사를 시키면서 별도 회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느꼈던 게 굉장히 파워풀한 이게 상황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부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대표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PF 투자하면은 그 경영진들한테 상당히 큰 지분을 줍니다. 그래서 에코티를 가지게 되고 자기 돈도 넣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도 주고요. 그다음에 의사 결정권이 이제 회사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느꼈던 게 일단 이거를 카브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하게 PF가 샀을 때 가치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마법같이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고 매출도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옛날에는 그냥 내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쓰고 예를 들면 뭐 좀 덜 신경 쓰던 거를 이제 내가 에코티도 있고 내가 의사 결정하는 거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인수하자마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을 100억이나 줄이더라고요. 예, 과거 실적 기준으로 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그럴 만한 동인이 없었던 거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하시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구조적으로도 하려고 해도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룹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네. 있다 보니까 이게 기업 재무론에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하던 거를 이제 이게 내가 이제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판매 단가를 되게 높여 올려고 영업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고 이익은 비용은 줄어들고 근데 투자도 활발하게 하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이게 삼박자가 맞아져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오비 맥주 사실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AB 인베브라고 하는 전 세계 제일 큰 맥주 회사의 한국 사업부였는데 이제 이걸 떼내 가지고 별도 회사하고 의사결정권을 현지 CEO한테 주고 이제
마찬가지로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나고 이게 결국에는 그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인센티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진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KCFT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동박 사업을 하던 걸 갑자기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예. 새로운 아이템을 해봐 뭐 이런 식의 기업 가치 개선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죠. 단순하게 그냥 거버넌스를 바꾸고 맞습니다. 예. 경영진과 소유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거죠. 예, 거죠. 삼형처럼 이제 온라인 시키는 맞습니다. 예. 방식의 그 마법을 직접 체험해 보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고요. 그게 와, 이게 된다고? 근데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희가 팀장급까지 다 에코티들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직원이 별로 없으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느꼈죠. KKR에 있으면서. 아, 그게 비밀이었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통시장의 어떤 기업들에 예.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참 기업 가치가 늘어날 텐데라는 어떤 맞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또 연결이 되셨던 걸 거고. 맞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니 분명 이제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 경영진이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인가, 내 아이디어에 동의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장벽이 있을 텐데 예.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를 하게 만드는 방법. 예. 그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스크리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주주가 이미 50% 이상 갖고 있으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분이 작더라도 레버리지가 있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협상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한 게 2020년에 그 공정경제 3법이라고 좀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법이 좀 통과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SM도 이 공정경제 3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된 거죠? 그 주주 제한이라는 게 소수 주주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래는 6개월 이상 1% 이상 보유를 하는 게 무조건이었거든요. 상장사는. 근데 이제 저희가 1%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주주 제한 직전에 3%가 넘으면 보유 기간 상관없이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기관들을 좀 찾아가서 3%를 위임을 받아서 네. 주주 제한을 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안 바뀌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펀드가 9월 15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6개월 요건을 어떻게든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몇 개 바뀌었거든요. 3% 룰이라고 그래서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을 그 뽑을 때 네. 이제 그 의결권을 3%로 캡하는 그런 게 생겼고요. 이제 그리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제가 느꼈던 거는 개인 투자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뉴미디어가 이게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뀐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예. 스튜어드십 코드도 기관 스튜어드십 쪽에 이제 코드 도입이 그거. 됐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이제 미국 투자를 하시면서 예. 뭔가 좀 높은 기준들, 예. 진짜 선진국의 회사들은 저런 식으로 예. 주주를 대우하는구나라고 눈높이도 그 사이에 그러니까요. 좀 많이 예.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그런 들더라고요. 것 같습니다. 그 사업개미 운동하면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의무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당연히 하잖아요. 판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걸 느꼈고 실제 올해 초에 SM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주주 제한이면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가지고 기관들이 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거를 뭐 확신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내가 빨리 나와서 해야지 하면서 한 거고 실제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다만 제한된다. 그래서 네. 이게 그 대주 지분율이 낮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굉장히 그 당연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대주 지분이 없거나 그러니까 대주주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저희는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M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제도적인 배경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르실 때도 지금 얘기하셨던 조건들을 다 맞습니다. 따져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선택에 대해서 예. 뭐 꼭 이제 뭐 바꿔야 된다, 뭐 바꿔서 이렇게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예. 그냥 대표님을 주식 투자자라고 생각했을 때 예. 어떤 종목 선택의 기준을 갖고 계시고, 예. 예를 들면 나는 좋은 기업은 이런 요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예. 좋은 주식은 이런 요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를 예. 시청자분들이 좀 적용할 수 있게 예.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바이아웃 하는 경영권 인수를 하는 PF 출신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래 바이아웃 하는 펀드들은 굉장히 실사를 오래 해가지고 내가 최소 5년 정도는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 모델이나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고르는 기준이 이제 어떻게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투자자들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외부에서 봤을 때 그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PF 정도 계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이제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뭐 하루에 정말 대부분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부해서 이해 못하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과 이해할 수 없는 사업으로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이제 그게 아마 그 기대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이다, 아니면 뭐 조선이다, 화학이다, 아니면 뭐 반도체다. 이런 것들은 저는 외부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약간 충분히 약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속사정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건설이다 그러면은 CEO도 아마 사실 자기 회사의 정확한 그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험 모르고 익스포저를 모를 수 있고요. 터지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죠. 뭐 매크로가 되게 영향이 많은 사업들은 또 그 회사 사람들도 모를 수 있고, 근데 하이테크 이게 뭐가 됐든 바이오든 아니면 IT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게 충분히 저희가 예를 들면 PE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자료를 다 받아보거든요. 듀딜리전스라고 해서 회사 자료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부에서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내가 PE 때 장기 투자하는 대상을 정할 때만큼의 이해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 혹은 사실 하이테크를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이테크를 받아보시면 야 이거는 좀 이해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이테크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본인들끼리 얘기하셔가지고 그래도 이해는 하시던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이해한다? 혹은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어느 쪽에 좀 가까운 건가요? 저는 이제 지금 뭐가 하고 있는지 대충 아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기업을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PE는. 근데 내가 이거를 예상치 못한 예를 들면 반도체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메모리 반도체 되게 잘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GAA랑 그 핀팻인가 그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기술적인 리스크가 어떤지를 회사 안에 있는 사람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외부에서 공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큰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게 큰 차이가 뭐냐면은 아마 시장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거를 충분히 몰라도 대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런 건데 PE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회사 하나만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절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부분 그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그 제외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KKR 제가 이제 책에서 배운 KKR의 초창기 딜들은 대부분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조금 단순한 비즈니스들 현금흐름이 잘 나오는 그런 것도 뭐 같은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네요. 맞습니다. 현금 흐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KKR 초창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딜이 세이프웨이라는 딜이거든요. 그게 한 100배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미국 서부에 많이 있는 그 슈퍼마켓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고 현금 흐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업을 PEF들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 가능하고 뭐 현금 흐름이 좀 잘 나오는 그 외에 또 기준이 있을까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이해관계자들의 모티베이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아마 M&A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건데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뭐 예를 들면 재벌 오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파운더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이슈와 생각 방식들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을 투자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파트너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다 컨트롤하는데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는 저희는 투자를 안 해요. 주가가 낮기를 원하니까요. 주가 낮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여기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예시적인 건데 이제 상속을 하지 않고 멀지 않은 미래에 매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뭐 SM도 사실 저는 여기에 카테고리 들어가. 그거는 충분한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좀 보이는. 그렇죠. 아들이 뭐 예를 들어 들어와 있냐, 뭐 딸이든 아들이든 들어와 있고 뭔가 액티브한 롤을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네이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으면 상속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는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혹은 이제 상속을 완료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배당을 수취하면서 주가를 높여야 되는 경우. 최소한 또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인 예, 거죠. 작년에 아마 DTR 오토모티브 뭐 이런 회사가 좀 그런 데 해당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럼 어떤 회사 또 있냐? PF가 경영권 갖고 있는 회사. 저도 좋아합니다 이런 회사들. 저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그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되게 컴포터블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일반 주주와 이해관계가 다른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 아니 지배주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서 좀 그래도 위협을 느끼고 견제가 가능한 회사. 너무 지분율이 높으면 아무리 회사가 좋고 싸도 저는 그건 투자할 수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기준에서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가버넌스와 이제 이해관계 일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일단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만 하더라도 이쪽의 분량이 상당히 좀 많은데 예. 이거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실 이런 예. 종목들을 계속 찾으실 텐데 예. 어떤 일들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저기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봐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좋고 예측 가능성 높은 이제 성장성 있는 그래도 이제 이런 회사들 그 산업군들 안에서 저희가 그 지분 구조랑 그들의 그 주요한 액티비티들을 좀 많이 봅니다. 아, 예. 뭐 의사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결정했던 것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뭐 공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뭔가 자본 거래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M&A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그리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어떤 회사들이 M&A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뭔가 예를 들면 뭐 경영진이 바뀌었다든지 지분 구조가 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트래킹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그냥 원래부터도 제가 KKR 나올 때부터도 갖고 있던 그 포텐셜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사들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들 안에서 네. 관심 있을 것 같은 회사 그것들을 그냥 계속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저희는 이제 조금 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 이제 그 바이아웃하는 관점에서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경영권 인수할 때 에비타 멀티플을 많이 보는데 이제 에비타 멀티플 기준으로 요즘에 한 뭐 10배에서 한 15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원래 한 5, 6배 정도는 빌릴 수 있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많이 싼 회사 예. 그 결국에 M&A 가치를 좀 본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비다가 뭐 3배다, 4배다, 5배다 이러면은 그 상대적인 갭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럼 예를 들면 SM도 PER로만 보면 그렇게 낮은 회사는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한 20배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비다 멀티플로는 뭐 한 뭐 8배, 뭐 7배 이 정도인데 이제 충분히 약간 뭐 열 몇 배에 거래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M&A 가치로. 뭐 상장 잠재력도 높고, 예, 예, 뭐 IP. 업계에서의 뭐 위치라든지 IP의 가치라든지, 예. 뭐 자회사 중에 뭐 디어유 같은 그런 맞습니다. 예, 히든잼도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컴포터블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제 그 외에 저희가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제 은행 같은 거는 멀티플이 PER이 3배가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건 굉장히 저는 편안하게 그건 좀 밸류에이션에 많이 가중치를 두고 본 딜이 이제 금융 쪽 딜. 맞습니다. 예. 예. 배당을 저희가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이게 멀티플이 그렇게 낮으면은 사실은 뭐 특별한 게 많이 없어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좀 보장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사실 포트폴리오에 이제 예. 거의 대부분은 공개가 돼 계시니까 맞습니다. 뭐 SM도 있고 예. 사실 우리 금융주나 JB 금융주 있고 사실 이게 예. 조금 한 사람이 이런 의사결정을 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다르니까. 가격에 대한 예. 견해를 좀 여쭤본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또 PF를 할 때와 예. 상장 주식을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 마치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처럼 매일매일 이제 시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있느냐 좀 단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또 장기 투자를 지향하긴 하지만 예. 사실 고객들이 모두 다 저희와 비슷한 그런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예, 예. 대부분은 길게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단기적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또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을 탐색을 하거나 사람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직을 하시면서 예. 이 일의 방향을 바꾸시면서 시세가 나오는 자산이 된 거잖아요. 본질은 같지만 맞습니다. 예.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그 부분들을 극복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옛날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비상장 그 KKR 시절에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다 뿐이지 상장이 돼 있었다면 아마 다른 지금 있는 상장 주식보다 더 크게 변동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투자할 때 이제 그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투자금의 70%까지도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마진콜이 내는 게 없거든요. 그 바이아웃 할 때는 내가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게 되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실적이 조금만 변동해도 에코티 밸류는 크게 변동하게 되는. 계산상으로요. 계산상으로 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모를 뿐이죠, 사실은. 모를 뿐이고 이제 근데 반대로 이제 상장 주식은 시가가 매일매일 나오긴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상장 주식도 기본적으로 그 자본 구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 있고 현금 쌓여 있고 가격도 훨씬 싸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이게 더 리스크가 있는데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차피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펀드 구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펀드 구조로 돼 있지 않고 저희는 최소한 뭐 5년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끔 펀드가 짜져 있거든요. 뭐 그 사이에 환매나 이런 게 좀 어렵게 폐쇄형으로 돼 되는. 있고 예, 뭐 예. 이런 식이어서 뭐 아니면은 뭐 한매가 뭐 락업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전략에 동의하고 이제 투자해 주신 이제 투자자분들이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그 중간에 변동은 항상 있다. 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매각할 때 그때 언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마인드 그래도 컨트롤 매일매일 나오는 그 신경 쓰여요. 예, 그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또 보고 맞습니다. 일단 고객들은 1차적으로 이제 그걸 보니까 예. 신경이 아예 안 쓰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경이 되게 쓰이고요. 신경이 네. 되게 쓰이고 근데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차피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뭐 저희가 그 폐쇄형으로 해놓은 그런 펀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장의 주가보다는 배당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 배당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노하우 그리고 조금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싼 종목이 너무 많다.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세계 경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싼 주식이 많고 예. 그리고 제가 경영자들 만나보면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예. 뭐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회사나 이런 게 나오긴 좀 어렵겠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사에서는 최대한 그 안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탐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보면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예. 또 뭐 한국 시장은 이제 싹수가 글러먹었고 뭐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된다. 예. 모든 세계 인재와 이제 좋은 제도들은 다 미국에서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대표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일단은 이제 저희 회사 관점에서는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살만한 종목이 되게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여튼 이게 그 저희가 큰 전략에서 봤을 때 이 M&A 밸류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이 상장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그 차이를 상대적인 차이를 보는 거라서 이건 장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그 갭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축소하는 거에서 수익이 난다고 그게 저희 메인 전략이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항상 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더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훨씬 더 그런 타겟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은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그 개별 사업 단으로 보면은 뭐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또 이게 경기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장, 미국장 관련해서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솔직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확률적으로는 저는 미국장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거나 많은 시간을 리서치에 쓰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제도적으로 그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수주주의 등을 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크게 벌지 못해도 크게 뭐 그런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뒤통수를 맞는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막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뭐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의 회사를 되게 저평가 시켜가지고 다른 회사랑 합병시킨다든지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 많이 받고 나가고 나는 그 오히려 그 프리미엄
준 만큼 세후 인수자가 소수주주를 착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이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그만큼 멀티플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멀티플이 아까 PBR 기준으로 보면 뭐 한 배도 안 되니까. 근데 미국은 4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아까 EV EBITDA 관점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한 5배? 은행에서 차입하는 밸류에이션 그 레버리지 멀티플보다 낮거든요. 미국은 뭐 11배, 12배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 일단 싸니까 그리고 이제 네. 내가 이제 대주주가 이상한 짓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내가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최소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한국 시장이 훨씬 더 매력이 저는 있다고. 개선의 여지가 더 많고 예.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그 안에서 잘 골라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빡빡한 기준을 충족하는 걸 골라낼 수 있다면은 예. 더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지만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예.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예.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예. 저는 아까 얘기하신 산업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 예. 보통 이제 PEF들이 해외 PEF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예. 약간 테마를 잡고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돌아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예. 그 케이블 TV 산업을 많이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존경하는 투자자분들이 예. 미국에서 케이블 TV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제가 또 미디어나 이런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PE들이 들어와서 케이블 TV를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예. 그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하고 예. 뭐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거를 예. 봤었고요. 근데 그게 한두 PE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거의 비슷한 테마를 잡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때는 또 교육 회사들 우리나라 하면 역시 이제 사교육의 왕국이니까 그거를 보고 한국은 이제 사교육 경쟁력 있는 사교육 업체들을 사서 예. 군소 업체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물처럼 예. 이것 또한 이제 흩어져 있는 회사들을 예. 좀 크게 만들거나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본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예. 한국에서 어떤 산업을 좋게 보거나 개선의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구나. 예.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PE들이 이 산업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큰 것 같다.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컨닝도 좀 하고 예. 연구도 좀 해보고 예. 이제 뭔가 있을 거다. 저들이 어떤 산업을 찍어서 들어오는 걸 테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대표님의 이 한국의 어떤 산업이라고 예. 얘기했을 때 좀 꽂힌 것 같은데 예. 어떤 산업이 어떤 아이디어로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PEF와 또 저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PEF 그게 테마가 자꾸 들어온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거를 뭐냐고 그러니까 롤업 전략이라고 네. 해요. 롤업 컨설리데이션 그거 되게 많이 하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작은 회사들은 멀티플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데 모아서 규모를 키우면은 멀티플이 올라가요. 네. 그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이익도 키우고 멀티플도 커지고 그러니까 예.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IPTV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했던 아이디어가 사람들 틀려버렸죠. 힘들었지만 뭐 그거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아까 말씀하신 뭐 의약품 유통 지오형 같은 회사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폐기물, 있었죠. 뭐 예. 롤업으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유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브아웃 카브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큰 회사의 한 사업부가 이제 비핵심 사업부일 때 떼내면 좋아지는 게 굉장히 이게 텍스트북 그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고 그거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저희 전략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 주 산업들이 제가 한 5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은행 되게 좋아하고요. 네, 너무 싸다. 네, 너무 싸고 저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에셋 퀄리티가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불황이 온다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LTV도 굉장히 낮잖아요. LTV 굉장히 낮고 이게 오히려 되게 보수적으로 그 감독 당국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대부분 담보대출 아니면 이제 보증이 있고요. 신용대출은 소액으로 분산돼서 그러니까 옛날에 부실 났던 거는 이제 이 대기업들 큰 대기업들에 집중적으로 많이 빌려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경기 사이클 따라서 부도나면서 힘들었던 거지. 지금은 그런 대출이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금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거의 소매금융이고 예. IMF 때 이런 때의 교훈 때문인지 예.
회사들, 그러니까 큰 회사들 특히 회사채로 직접 이제 예. 조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뭐 어떤 은행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건 특히나 시중은행은 아니고 예. 이제 국책은행 맞습니다. 예. 정도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시중은행이 그렇게 대기업과 예. 이게 크게 거래를 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보이네요. 예. 그게 대기업들이 그리고 자본 조달하는 환경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배당을 안 하니까 제스트도 안 하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요. 유보 수익이 많았죠. 예, 삼성전자만 해도 시총 340조인데 지금 120조 순연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부실 날 게 별로 없고 그 산업 구조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은행이 근데 PER이 3배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넷인컴 그 단기 순이익이 25% 정도만 배당을 하는데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9%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되게 여지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SM을 예. 투자를 하신 이거는 거죠. 경기 불황 호황과 상관없이 테마적으로 당분간은 저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나 팬덤이라는 게 팬이 한번 되면은 이 라이프타임 동안 이게 계속 돈을 쓰는 거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좋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는 헬스케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제가 하여튼 경기의 등락과 상관없이 어쨌든 올라갈 것들이라고 하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쪽이 좀 저희가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안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 행동을 해서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헬스케어라면 뭐 바이오나 뭐 이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의료기기라든지 네. 예, 아니면은 뭐 요즘에 되게 많은 우리나라에 좋은 종목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뭐 미용도 있고 뭐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것도 같은 것도 예. 있고 뭐 아니면 그냥 기본 의약품 되게 네. 단순한 것들도 예. 되게 싼 것들이 있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디펜시브 굉장히 디펜시브하고 캐시플로우가 좋고 성장성도 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좀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자산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스누밸류 그 동아리 할 때 자산주 뭐 많이 봤었는데 네. 그때 막 롯데칠성 서초동 땅이 뭐 어쩌고 예. 아직도 개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패시브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저희가 뭔가 좀 의미 있게 지분을 사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되게 좋을 수 있는 투자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난이도는 좀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예, 난이도는 높다고 보고 아마 예.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그 중에서 지분율이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자산주들은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끔 50% 이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사주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간혹 찾아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중에서 사실 엔터나 헬스케어에 대해선 이견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결국 이견들이 몰리는 거 이제 은행이 싼 데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예. 예. 규제 산업이고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도 예. 사실은 뭐 손해보험사나 뭐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도 예. 이제 주인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비효율 같은 것들이 이제 예. 존재를 할 테고. 예. 그냥 이거는 싼 거에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반론의 여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규제 산업이다 하는 부분에 영향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건 인정하시는 예, 거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버넌스 차원에서 근데 저는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은행 경영진 분들은 저는 되게 그 일반 주주들하고 좀 얼라인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 배당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싶어 수업도 하시고 싶어 자사주 하시고. 입사도 하고 싶어 하시고 주가도 올리고 싶어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렇다고 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 쌓여 있는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M&A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은행 경영진 분들이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하이 퀄리티 매니지먼트 괜히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예, 됐으니까. 예. 저는 되게 너무 항상 예. 임프레시브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전략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펙티브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 가지고 있고 JB는 14%인데 이게 뭔가 누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요. 매니지먼트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주주가 나서서 관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는 제가 PEF에 느꼈던 거는 기업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이 은행도 지금 우리나라 은행이 싼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 되게 낮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돈은 많이 버는데 뭐 1년에 25% 정도밖에
그 배당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50% 100%까지도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론이라고 하는 건 무한정 늘릴 수가 없고 M&A 할 거 다 했습니다 지금 거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금융지주화 되면서 주주들이 예. 많이 참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이제 포지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화를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이런 거에서 참았으니 예. 사실 이제 돌려받을 때도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정책 이런 것 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지만 옛날하고 좀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게 국영은행이 아닌 이상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고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돼 있고 특히나 주주 정책은 좀 예. 자유를 좀 맡겨줬으면 하는. 예,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개선될 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산주는 예. 사실은 이제 제 파트너 김용욱 대표가 여기 관심이 많고 예. 저는 이걸 따로 찾아보진 않지만 김용욱 대표 항상 찾아가지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정말 황당할 정도고 예. 사실 이거는 그냥 지나치긴 좀 어렵다 이런 게 있는데 늘 사실 이 경영진이 그거를 유동화를 하거나 예. 혹은 현금화를 해서 더 잘 쓸 수 있고 사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걸 다 나눠주지 않을 거라면은 다시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이익은 창출을 못하고 자산만 남은 데는 예. 또 이게 이유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늘 한두 가지에서 조금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산주 중에서도 예. 어떤 자산주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예. 좀 성공 확률이 높은 자산주라고 좀 낮축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자산주는 누구나 보면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되게 가치 투자 초반에 약간 하게 되는. 그렇죠. 뭐 현금이랑 부동산이랑 자회사랑 뭐 그걸 따져보면 되니까. 네, 동아리 신입에서 들어오면 네, 이제 다 네, 이거 네. 한번 보라고 하면서 네, 던져주는 네. 뭐 PBR 0.1짜리 이런 것들인데 이제 대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의미는 이제 좀 압박이 가면은 이거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곳들이 저는 그래도 한 10군데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상장선 주식 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한정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분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건 그냥 잊어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뭐 미국 시장 얘기도 했지만 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분포의 차이에서 가장 큰 게 저는 이 자산주의 존재 여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미국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예. 예. 그 가격에 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인수를 예, 해버리거나 뭐 공개 매수를 하거나 네, 공개 매수를 예, 하거나.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게 많이 남아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예. 조금 특수한 환경이라서 한번 좀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로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예. 뭐 어떤 또 액션을 통해서 예. 또 기업 가치 제고를 끌어내실지도 좀 기대가 되는 예. 예, 대목입니다. 저희가 한번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창환 대표님과의 얘기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잠깐 휴식하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